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오늘 듣고 내일 써먹는 지식탐구생활 거인의 어깨. 벌써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빠르다. 한 해 대미를 장식하는 그 어느 때보다 스페셜한 분들이 저희 거인의 어깨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가나에서 온 유쾌한 청년 세모추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가나 원빈 됐던 방송인 샘모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분 요즘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그럼요. 알고 보면 잘 나가는 또 무역회사 CEO시기도 한 그렇죠. 인도에서 온 럭키 씨.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온 아재 네. 락키입니다. 아이, 왜 이랬어요? 잘생겼는데. 응? 냉정하게 봤을 때 인물 좋으세요? 되게 기본적으로 잘생겼어요. 잘생긴 인물이에요. 사실 인도에서는 마흔치고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인도에서 마흔 치고는 나쁘지 않다. 마흔치고 나쁘지 않잖아. 지극히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 외국인 방송의 조상님이십니다. 거의 뭐 앵무족에? 자, 하지만 이제 방송인에서 교수님으로 돌아오신 프랑스 출신의 이다도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자도입니다. 초상이라뇨? 반갑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뭐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레전드죠. 레전드. 오랄라. 레전드. 그렇죠. 살아계신 영광입니다. 네, 너무나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외국인 친구들 방송하잖아요. 네, 네. 이다도 씨 선배님 모르면 제대로 방송 안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만난 적이 없잖아요. 아니, 본 적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 알죠. 선배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 저도 한 19년, 17 만에 본 것 같은데요. 팬으로서 또 옆에 이렇게 앉으니까 정말 대단하시죠. 저 완전 대선배님이죠. 되게 지압 경례. 이분은 굉장히 대단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인 한의사십니다. 너무 특이해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라이문드 로이어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인 아니지만 네. 방송에 한 번씩 가끔 가다가 네, 나올 그렇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 이유는 너무 잘생겨서도 아니고 잘생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듣고 싶었어요. 그거보다는 제가 특정한 그 직업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렇죠. 한의사.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국 최초의 소양인 한의사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오늘 굉장히 신선한 조합입니다. 어떤 강연을 과연 들려주실지 거인의 어깨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대한 외국 사람 다름이 곧 기회다. 가나 위에서 뭔가 좀 해야겠다.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7의 학교 만들어야겠다. 넌 왜 이래? 넌 왜 달라?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서 그 다름을 이길 수 있는 개성, 저만의 자신감을 키웠어요. 이거다. 한의학 공부하겠다. 연구하면서 이거는 한번 세계화 시켜보겠다는 결심했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당당한 여성 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30대라도 40대, 50대, 60대 나름 아름다운 갖고 있는 여성들이거든요.
재미있는 단어예요. 한 외국 사람. 대한 외국 사람.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발음을 기회로 바꾼 그 생생한 경험담을 강연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칠이 씨가 강연을 제일 먼저 하고 싶다고 그랬다는데 매도가 먼저 맞는 게 좋지 매도 않습니까? 먼저 맞아야 낫다. 네네네. 아, 좋다. 인도에서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매를 먼저 맞는 사람이 제일 많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리는 사람이 첫 번째, 가장 에너지 높게 때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안 맞을 수가 있어. 맞네. 그것도 맞는 말이네. 자, 가나 원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발음을 기회로 바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대한 가나 사람 샘 오칠이 씨,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 원빈. 또 요즘 이제 가나와 한국 두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셀럽 샘 오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한국에서 생활한 지 이제 8년 차인데요. 저희 앞에서 뭐 로이 형님 또 이다도시 전설님 또 우리 럭키 형님 계시니까 약간 떨기도 하고 많이 긴장되는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샘? 굿. 그래? 애쉬양. 역시 형 축구 좋아하시구나. 아이씨야. 옛날 첼시의 첼시. 아주 아프리카 최고의 미드필더 애쉬양.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가나 그러면 초콜릿의 원산지 이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대다수 사람들이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나의 기사를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있었어요. 기사 목록에 북핵 문제가 어디로 가나? 북핵 문제가 어디로 가나? 그러네. 또 어미에 붙네요, 마치 가나가. 가나를 검색하면 그렇죠. 검색하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런 얘기 나옵니다. 또 아까 이제 말씀한 것처럼 초콜릿, 가나 초콜릿, 그런 정도를 알고 있는데, 사실 가나라는 나라가 서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대서양 연안에 있는 나라고요. 옆에 그 코트디부아르 축구 좋아하시는 사람들 아실 텐데 그다음에 토고, 아데바요, 그다음에 버키나파소, 그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나이지리아까지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혹시 오칠이 씨가 영어를 잘하냐?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나 사람들을 다 영어를 잘합니다. 가나를 영어를 쓰는 이유 뭐냐면 예전에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식민지였다가 1957년도에 독립을 했고 1960년도에 가나라는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국민투표로. 그래서 제가 가나에서 평범한 학생이었다가 또 한국까지 와서 방송도 잘 되고 저는 또 요즘 어디 가면 사람들 다 다가와서 이제 또 인사도 하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오칠이 형, 오칠이 오빠 그렇게 하면서 사진도 같이 찍거든요. 또 가끔 이제 길거리에서도 어머님들 저를 보면 아이고 내 아들 같다 그런 식으로 잘해주시기도 하고 또 엄청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한테 그렇게 친절하고 또 정은 넘치고 또 따뜻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2009년도에 한국 처음 왔습니다. 어리다. 한국 처음 왔을 때 이 샘 오칠이 모습이에요. 본인도 아쉽네. 약간 예.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되게 간단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보통 뭐 K-팝이랑 그 K-드라마에 관심 많아서 온 친구 많은데 저는 단순히 가나에서 이제 한국 정부가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신청해 놓고 합격했습니다. 또 게다가 저희 동생 5명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 한 명씩 1인당 그 학비
떼는 게 엄청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잡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진짜 대장금까지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약간 그 정도 한국에 대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막상 또 한국에 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였고 무표정한 사람들에게 좀 차가운 인상은 많이 받았거든요. 또 솔직히 차별도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2009년도 처음 왔을 때 알바로 드라마에 당 역할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제가 처음 했던 게 미군 역할 했는데 저를 섭외했던 분이 저보고 현장 가서 가나 사람이라는 게 절대 밝히면 안 된다고.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면은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근데 특히 저와 비슷한 희극 친구들한테 안 좋은 역할만 줬거든요. 막 깡패, 막 소매치기, 정말이에요. 막 도둑, 예, 정말이에요. 소매치기요? 약간 그런 거를 하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진짜 그건 좀 아니다.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차별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언젠가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학원에서 이제 막 연락도 하고 인터뷰하는데 약간 아프리카 사람도 흑인이라서 학원에서 일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약간 부모님들이 왔는데 또 흑인 있으면 또 무섭긴 또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 학원에서 흑인을 잘 선호하진 않습니다. 약간 그런 일을 좀 겪다 보니까 솔직히 한국에 대한 반발식이 조금 있었거든요.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가나 사람인데 그런 차별을 하냐. 더 이상 이렇게 상처를 받기 싫어.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당장 한국 떠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국을 공부를 졸업하자마자 또 떠나면은 뭔가 좀 후회할 것 같아서 자, 그럼 스스로부터 좀 생각을 바꾸자. 나도 긍정적으로 좀 바뀌어보자. 왜냐하면 모든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차별한 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좋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생각을 바꾸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 대한 그런 시선이나 편견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한국 문화, 한국 역사, 또 한국어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처음 왔을 때 한글 배우잖아요. 누구나 어학당 가서 한국어 배우는데 첫 번째 배운 한국어 가나였어요. 안 하구나. 이게 운명인가 그런 생각이 네. 하필이면 가나. 또 심지어 저희 이름이 57인데 또 한국어로 해석하면은 숫자 557이에요. 그래서 저희 전화번호도 뒷자리가 357이에요. 간단하게. 근데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 되게 좋아요. 샘 572. 샘 572. 357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나와 한국이 많이 가까웠어요. 그런 아프리카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제가 물론 처음에는 흑인으로 차별을 받았지만 그래도 가나에서 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저만의 약간 특별함이었죠. 어디 가면은 가나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여러분 혹시 저 말고 아는 가나 사람 있어요? 없을 거죠. 저만 알죠. 예, 그래서 좋아. 그럼 이런 거를 좋은 기회다. 좀 더 넓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나에 대한 그런 좋은 점들이 좀 알리라 그런 생각으로 제가 방송해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흑인에 대한 또 이제 바뀌어야겠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이제 57이 되게 좋아해주고 엄청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사랑을 많이 가져줬는데 그래도 딱 마음속에 약간 그런 허전함이 조금 있었어요. 나는 한국까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과연 가나에 있는 사람들이 저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이제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제 또 한국에 살면서 가나에 대한 생각 많이 하고 또 가나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을 했는데 가나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나라든 발전하려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나에 있는 친구들이 좀 더 저처럼 좋은 교육 환경에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줘야겠다. 그래서 572 학교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학교 지겠다고 해서 제 힘으로만은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비전이랑 같이 파트너해서 5,000명 한국 사람들을 후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후원으로 5,000명 친구들 덕분에 제가 가나에서 이렇게 572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그 친구들의 밝은 모습들이 또 이제 좋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생겼으니까 그 친구들의 행복함이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과 보냈던 시간이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저한테 가장 소중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중에 아주 특이한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였는데 이 친구 이름이 바이다예요. 이 친구가 8살이에요. 8살인데 맨날 20km 왔다 갔다 해야만 학교 다닐 수 있어요. 20kg. 예, 20km. 그렇죠. 그렇게 멀어요. 근데 8살 친구가 매일 혼자서 부모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 무섭지 않냐고 왜 그렇게 맨날 고생하면서 학교까지 가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꿈이 있는데 의사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 친구 덕분에 저도 인생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달라졌습니다. 아, 이런 거를 해야만 제대로 된 행복을 느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샘 오칠이 최종 꿈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제가 가나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주변에 또 반응이 대통령 되고 싶다고? 야, 꿈 깨! 또 대통령 돼봤자 욕밖에 안 먹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이 대통령 되면 쉬운 일 아니거든요. 어디 가든 욕 먹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었죠.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꿈꾸는 게 공짜잖아요. 우리 중에 돈 내서 꿈꾸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좋은 목표로 세워서 저희 열심히 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그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한국에서 이제 좋은 일도 겪었고 전 안 좋은 일 겪었지만 그래도 처음 많이 행복했어요. 솔직히 지금까지도 많이 행복하지만 그래도 혼자 행복하는 게와 그 행복이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좀 더 대만족스러운 행복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잠깐 동안 우리 욕심이나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한번 내려놓고 남 위해서 노력해보면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칠이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되게 와닿네요. 감명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오칠이 얘기를 듣고 나서 개성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런 거를 그 유니크함이 대중한테 잘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얘기 더 하자면 제가 최근에 가나 갔다 왔는데 가나 사람들을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거기서도 많이 보는구나 이제. 예, 이제 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한국 예능을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아, 되게 놀랐어요. 이제 공항에서 572 가다 또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가나 사람이 저를 알아보는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결국 이게 한 거예요. 오칠이가 예능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샘 오칠이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아프리카인이세요. 그죠? 예. 본인이 이게 근데 이거는 바로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아까 우리 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외국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느끼고 개방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아프리카 사람에게 조금 너무 무시하고 여전히 그런 거 좀 있어요. 특히 또 백인, 미국, 유럽 쪽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또 좀 대접을 하고 이게 아직까지도 사실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유럽 사람이고 백인이고 그런지 하여튼 되게 친절하게 저한테 그런 거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뭐 사소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외국인 뭐 모르니까 뭐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좀 다행이라도 뭐 그런 차별 많이 느끼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럭키는 어땠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외국인하고 외계인이 똑같다고 대접받았어요. 정말 외국인이나 외계인은 똑같아요. 최근에 또 올해 또 제가 사실 어디 이태원에 가려고 했는데요. 딱 제 외국인 등록증 보고 인도는 여기 입장 풀려. 어디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데 있어요. 네, 그런 제가 거. 제 얼굴 앞에서 제가 아니, 제일 유명하지 않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제가 경소하지 않지만 좀 인기 올라네 좀 경성해졌어요. 괜히도 상황 나면 안 되니까 이 순간이 물론 저한테 어렵지만은 또 인도에서도 다른 외국인한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실 인도에서는 또 뭐 우리 이웃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서 오면은 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구한테 어렵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를 감수하고 살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야, 그런 깜짝 것들이 놀랄 일이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되지 않게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요즘 차별법이 맞아. 잘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독일에서 만약에 그런 일 했다면 그건 그런 제가- 프랑스에서 제가- 마찬가지. 약간 마찬가지. 또 그 럭키 형 이제 또 약간 비슷한 사례 있었는데 예전에 그 에볼라 있었잖아요. 이태원에서 들었어요. 네, 식당이 에볼라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입장 금지. 불가. 그렇죠. 금지라는데 제가 진짜 한국에 살면서 가장 진짜 열받고 진짜 짜증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아니 아프리카 그 큰 대륙에서 예, 맞아. 야 근데 저기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이런 거 사실이잖아요. 다만 분명히 좋은 방향대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90년대 제가 데뷔했을 때 만약에 프랑스 여자로서 만약에 흑인이었으면 프랑스에서도 흑인들이 많이 잘 죽잖아요. 그럼요. 90년대 흑인 프랑스 네, 여성으로서 활동 과연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아, 완전히 불가능이었을 텐데 이제 안 됩니다. 이젠 가능할 텐데요. 이제 가능하죠. 이제 이제 가능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창피한 얘기인데 제일 먼저 외국 사람을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Where are you from이에요. 국적을 물어요.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 나라 GDP가 떠올라요. 잘 사는 나라인지 못 사는 나라인지. 거기다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깨달음을 준 친구가 나이지리아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막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딱 하나 지적을 하더라고요. 너는 왜 나에 대해서 안 물어보고 자꾸 우리 나라에 대해서만 물어보냐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팍 해서 아 정말 내가 속물이구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을 대체로 두 분류로 나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엑스팻이라고 분류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맞아요. 이미그런트라고 분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엑스팻이란 건 뭐냐면은 부자 나라 사람들 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전문직이라든지 네, 비즈니스 기회를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 갖다 엑스팻이라고 그러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유럽에서 생활할 때도 미국 친구랑 둘이 가도요. 이 미국 친구는 엑스팻 대접을 받고 저는 이미그런트 대접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 예, 이 어떤 글로벌 사회 자체가 그 환경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나라의 입장에서도 그런 차별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한국과 인도를 오가면서 활발하게 사업 중인 럭키가의 럭키 씨.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아재 럭키. 아까 키워드 말 그대로 인도 아재 럭키입니다. 제 인력서를 일단 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행사 가이드도 해봤고, 그다음에 방송 리포터도 해봤고, 그리고 연기도 해봤고, 이제 참깨 사장이라는 애칭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이유는
제가 욕심이 많아서나 뭐 되게 기획적이 이런 거보다는 제가 뭐를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냥 하는 거를 최선을 다해보자. 제 인력서를 보면은 인사팀에서 저 같은 사람을 뽑기가 제일 머리 아픈 사람이에요. 왜냐면 뭘 시켜먹어야 될지 모르거든요. 제 인생은 여러 가지로 다름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40년의 제 인생 그 다름의 힘, 기획은 아니더라도 다름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제 인생 그래프를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1978년에) 태어났고 제가 사실 이남 일녀의 막내 아들입니다. 저 반바지 입은 사진 제 사진이에요. 여동생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자인 줄 알았어요. 3살 때처럼 저렇게 생겼거든요. 제 큰 형이고 가운데 제가 있고 그리고 누나.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그때 뭐 세월이 저렇게 예쁜 아이가 정통으로 맞았나? 저렇게 예쁜 아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게. 지금 김풍씨 한슨 말씀하는 얘기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는 얘기랑 똑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모든 친척들이 형이 이렇게 잘생겼고 누나는 이렇게 이쁜데 너는 뭘 먹고 사느냐?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달라?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좀 말랐고 또 어깨도 약간 구부러져 있어서 항상 비교했어요. 어디 나가면은 형이 잘생겼고 너는 왜 달라? 근데 사실 그 다름을 이길 수 있는 계속 저만의 자신감을 키웠어요. 내가 외모를 바꿀 수 없는데 운동을 해보자.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10km 마라톤도 뛰었거든요. 활발적인 운동도 많이 하고 뭐 크로스핏도 하고 하여튼 몸에 투자를 많이 하고 간단해 보여요.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서 서운해하는 게 보다는 그거는 그냥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는 내 자신이다. 내가 노력해서 그거를 해야지라는 마인드를 계속 키웠거든요. 제가 처음에 한국 땅 밟을 때가 1996년 3월 24일 아침 6시 반이었습니다. 딱 한국 오기 전에 아침의 나라라는 이 책만 들고 왔었거든요. 근데 일출 시간에 맞춰서 딱 한국에 내리니까 그 날짜랑 그 시간을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19살 때 왔었거든요. 19살 때 여기 왔을 때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왔어요. 왜냐하면 제 선택도 아니라 부모님이 선택이었어요. 대부분 인도 사람들은 그 나이에 해외 나가자고 하면은 주로 미국이나 그 영국 이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우리 럭키는 약간 조금 뭐 뛰어나는 재능도 없고 뭐 하다 보니까 한국 쪽으로 보는 거 어떨까 해서 한국에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저에게는 블루오션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제가 90년 후반에 서울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여름마다 여행사 가이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행사 가이드를 했냐면은 한국 관광객들 모시고 인도, 네팔, 성지순례 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패키지 이런 거 많지만 그때는 약간 불교 성지로 많이 하니까 제가 그분들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물론 뭐 철도 하고 아재 바라아재 그것도 다 배우고 했지만은 저한테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게 한국 사람랑 여행해보면 제일 재밌는 게 일정표가 있잖아요. 일정표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칼같이 정확하게 다 움직여요. 그렇죠. 9시 기상입니다. 9시에 다 로비에 들어옵니다. 7시 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7시 반에 다 식당에 갑니다. 자, 버스는 8시 타겠습니다. 8시에 다 버스 탑니다. 인도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9시까지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되게 이게 와, 한국 사람은 시간을 달같이 지키는구나. 그리고 버스 타면서 이제 자, 여기는 이거입니다. 거기는 이거입니다. 말하면서 근데 갑자기 또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지? 시간 보니까 12시 20분이에요. 한국 사람은 점심시간 12시 넘어가면은 1분이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금강산 도시 구경. 금강산도 시축경이라 맞습니다. 제가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를 알게 되고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이드를 했을 때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슨 말 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 또 그분들이 어떤 것이 불편한 건지, 어떤 것을 그 사람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상당히 현실에서 이렇게 다 실감하면서 다 배웠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 2002년이 제일 중요한 해가였죠. 월드컵죠. 필선 코리아 월드컵의 해. 저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해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저랑 미국 친구랑 캐나다 친구가 셋이서 외국인 노래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때 G.O.D라는 그룹 혹시 아시죠? 네네. 지금도 인기 많은데 그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그룹이었거든요. G.O.D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버그지. 우리는 노그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프라이데이 나이트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무대에 섰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만 부풀어 오르는 이 밤 alright, alright, it's Friday night. 럭키. 못 따라가. 리듬 못 따라가. 아, 저 때부터 몸이 아재인데? 왠지 좋은 예감. Yeah, it's okay. 자, 기분 좋아. Yeah, feel alright. 자, 어디든 가. 우리 it's okay. 자, 기분 좋아. Yeah, feel alright. 자, 어디든 가. 우리 제스티. 자, 우리 들어이 다 모두는 가. 준비됐니?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근데 저 때부터도 몸은 아재래요. 한 바퀴 늦어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안 맞아 뭐. 한번 늦어. 아니, 근데 젊어졌다. 솔직하게 인물이 예. 지금이 낫네. 제가 사실 많이 젊어졌어. 그때보다는 이게 지금이 나요. 한국어 표현을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 중에서 최근에 들은 표현이 너는 용이 됐다. 용이 됐다는 소리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친구들랑 같이 재미로 나가는데요. 1등을 하게 됐어요. 1등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는 방송 리포터도 하게 되고 사실 제가 티모시 씨랑 그 KBS 리포터를 같이 했었어요. 아, 그렇죠. 오케이. 그 바로 제 옆에 티모시, 되게 젊은 티모시, 그리고 되게 젊은 럭키가 있고, 그 제가 이 리포터 일을 거의 1년 반 하면서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문화를 알고 있는지를 제가 거의 1년 반 전 상당히 큰 도움이 됐어요. 제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사실 제가 옛날에 한 번 백령도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할머니가 강 바라보면서 언젠가 통일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 따른 우리가 실제로 다 볼 수 있는 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한테 큰 도움이었어요. 그러네요. 기획적인 아니었어요. 이도적도 아니야.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 또 오게 되고, 또 좋은 게 오면은 안 좋은 게 또 같이 물러서 들어오잖아요. 이런 연예계에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는 했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 만났던 매니저 형이 크게 돈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연예인분들 좀 알게 되고, 한국에서 한국 연예인들도 이렇게 일하기가 힘든 일인데 저는 외국인이라서는 잘해봤자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사실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많이 겪게 되거든요. 이제 뭘 할까? 방송적으로 할까?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사업을 할까? 어떤 분이 한국에서 저에게 옛날에 여행을 같이 하신 분인데 요새 인도 참깨가 한국에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요? 진짜예요? 참깨라는 거 제가 듣기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 사실 참깨를 안 먹어요. 그래요? 네. 참깨를 먹으면은 몸에서 열이 좀 나거든요. 인도가 대부분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참깨를 언제 먹냐면은 1월 14일 인도식 새해 때 약간 가자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축제가 있어요. 그때만 좀 소비를 하죠. 그 후에는 참깨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가 거의 없는 품목이에요. 참기름 이런 것도 안 먹고요. 우리는 참기름이 안 먹. 참기름이 상당히 비싼 기름이거든요. 그렇죠. 비싼 음식인가 봐요. 음식.
시작했을 때는 참깨라는 일을 또 배우기는 또 어렵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울까요? 일단은 참깨다가 올인하려면 내가 인도 현장에 참깨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야 되겠다. 사실 제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 인도에서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2011년에 이제 인도 어느 정도 그 사업을 만들고 다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는 제 친형이 한국 밭을 맡아보고 사실 아직까지 제가 사업할 때는 저한테 태클 걸으신 한국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넌 우리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한국 못 들어오게 한다. 항상 좋지는 않아요, 상황이. 외국인에다가 21년이 그렇게 작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여러 개를 경험하고 또 여러 일을 겪어보고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울컥하거나 내가 여기다가 내 자존심을 부리거나 싸워야 된다보다는 그 사람의 마인드를 생각해서 내가 이겨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믿는 신조인들에게 뭐냐면은 The best plan is no plan. 제 주변의 친구들도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요. 막 공부도 기획적으로 내가 이 학교에서 나오고 이 학교 가서 내가 30대 되면 이거 해야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항상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1등적으로 가는 방향을 목표로 세웁니다. 나는 이게 모든 거 최고를 해야지. 난 이거 해서 1등을 해야지. 근데 거기서 하나가 잘 안 되면은 이제 좌절감을 느낀 거죠. 그렇죠. 전 전부터 내가 1등이 아니다. 난 11등이다. 뭐 11등이 어때요? 1위 2개가 들어가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10등이 어때요? 20등이 어때요? 꼭 1등보다는 그냥 최선을 안 하더라도 차선만 잘 지켜서 그거에 힘을 자작하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1등만 인정한 사회가 되거나 나는 1등 타겠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 가졌으면 좋고 다름의 힘을 찾아보고 내가 꼭 내 목표대로 안 되더라도 기획을 안 한 기획이 나한테 제일 잘 되는 기획이 될 수가 있다는 거를 항상 믿어줬으면 합니다. The best plan is no plan. 기획 없이도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푸른 눈의 허준 노희아 박사님. 허준 선생님은 뭐 드라마로도 방송이 되고 그렇죠.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잘 알려져 있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인데 이런 얘기 들으실 때 좀 뿌듯하시죠? 기분 좋죠. 한의학 역사상에서 허준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큰 업적도 많이 해내셨던 분인데 그만큼 더 오히려 더 책임감 네. 느끼게 되고 앞으로 저도 허준처럼 이렇게 한의학 세계화 시키는데 최선을 한번 노력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도 많이 들어요. 한의학과 사랑에 빠진 최초의 외국인 한의사 로이어 박사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근데 박사님 의상이 바뀌셨어요? 가운으로 갈아입으셨어요? 네네네. 드디어 한의사의 역할을 좀 하려고 조금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예. 되게 잘 어울리세요. 예. 제가 한국에 온 지 지금 30년 됐어요. 1987년 처음에 한국 도착했어요. 그 전에부터 그냥 막연한 관심 좀 있었어요. 동양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불교라든지 무술이라든지 그런 거 관심 있다가 직장 다니면서 생각했어요. 한번 가야 되겠다. 한 몇 개월 동안 동양에서 지내면서 뭐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싶다. 근데 처음에 일본에 갈까? 근데 일본은 그 당시 이미 사실 굉장히 비싸다는 소문 유럽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저 학생이나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은 사실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면은 중국 갈까? 그 당시 중국 오히려共産주의 체계에 있어서 사실 여행하기는 자유롭지는 못했고 그러면은 또 뭐 있지? 여기 조그만한 나라 있네. 지도 봤을 때는 한국이란 나라. 근데 한국은 너무 사실 정보 없고 올림픽 전이잖아요. 그때. 예, 올림픽 전에. 88 올림픽 이전이었고 그렇죠. 처음에 한국에 대해서 뭐 좀 알아야 가는데 그렇죠.
뭐 한국에 대한 소개하는 책도 거의 없었고 제가 한국말 조금 배우겠다 생각해서 한국말 교재 하나 어렵게 구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교재 1920년대 10년 되면 저 920년 천장 1920년대 독일인 선교사 한국에 있을 때 쓰시는 한국어 교재였어요. 진짜 체계가 완전히 달랐겠네요. 혹시 그 안에 있는 한국말이 뭐 오시 옵시오 뭐 이런 거?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런 걸로 배우셨구나. 그거 배우고 처음에 나도 한국말 할 줄 안다 쓰니까 사실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어디 북한에 왔나? 그 당시 한국에서 한 2, 3개월 정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체험하고 싶었는데 그때 태권도 좀 배웠어요. 근데 태권도 하면서 약간의 내 운명이 바뀌는 소위 사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제가 발목 접질렀어요. 그때 관장님 저보고 이렇게 저기 영자 있을 때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 가장 빠르다. 빈대는 침이 짱이죠. 빠르다. 그래서 저도 뭐 어디 갈지도 모르고 뭐 아는 데도 없는데 한의원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침 놓긴 넣는데 신기하게도 그 발목 아픈 발목에서 침 놓지는 않으시고 그 맞아요. 오히려 다른 쪽에서 침 놓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다. 이거는 뭐 문제 이해도 못하시고 이거는 뭐 잘못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미 왔으니까 침 맞고 그럼 저보고 좀 일어나서 좀 걸어보라고 침 놓는 채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봤는데 그냥 한 5분 이렇게 거니까 발목이 훨씬 더 나아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거다.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이런 좋은 의술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거는 한번 세계화 시켜보겠다는 결심했어요. 근데 결심이고 현실적인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제가 한국 가서 한의학 공부하겠다. 아버지의 하는 답은 이젠 우리 아들 완전히 미쳤구나. 동양 어디 뭐 이상한 나라 갔더니 뭐 무슨 침을 맞고 와가지고 갑자기 완전히 미쳤구나. 그래서 뭐 처음에 완전히 반대했죠, 당연히. 근데 제가 뭐 한번 계획하고 저기 하겠다는 거는 사실 좀 고집 좀 세서 도전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 고집대로 일단은 추진하고 결론적으로 아버님도 도와주시고 89년 한국에 도착했죠. 정착하고 그때부터 한국말 배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국말도 어렵지만 그에다가 우리 한의사 다 한자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한자도 공부하고 그 당시 참 고생 많이 했죠. 어떤 고생 뭐 공부 때문에 고생도 있지만 육체적인 고생도 많이 했어. 그거 언어 한국말 배우고 한자 배우고 뭐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한독사전, 똑한사전, 옥편, 그다음 영한사전, 한영사전 계속 들고 다녔어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핸드폰으로 사전을 접속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그런 뭐 인터넷 전혀 발달되지 않은 시기라서 다 책으로. 그것도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죠. 그래서 그거 맨날 들고 이렇게 다녔고 공부할 게 더 많고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 한의학 핵심 개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거 있어요. 기라는 개념. 기회란 개념은 뭐 한국 사람한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누구나 뭔지 감이 오는 개념이지만 우리 서양 사람한테 기회란 개념이 없습니다. 억지로 뭐 번역해도 뭐 에너지, 바이탈 에너지란 개념인데 그거 들어도 뭘 이해해야 되나 뭐 감이 없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때 기공 동아리 열심히 다니면서 기감도 길러봤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한 끝에 한 10년 만에 한의대 졸업하면서 또 여기 나왔듯이 서양인 최초의 한의사 면허증 받았어요. 진짜 대박이다. 그때부터 사실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고생 끝. 근데 사실 그때부터 더욱더 고생이 많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환자 보기 시작되는 거죠. 그것도 한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더욱 더 어렵겠죠. 침 맞고 뭐 어떤 그런 한방적인 응급처치 받고 싶은데 갑자기 서양인 외국인 와서 뭐 자기한테 대한다는 건 굉장히 동공이 지진이 일어날 정도 뭐 당황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 난 외국 사람 싫다, 한국 사람 원한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 외국인 치료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뭐 다양한 나라, 뭐 독일이든 러시아이든 일본이든 미국인 한국에 와서 뭐 치료받거나 아니면 여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치료하면서 이 한의학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고민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침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 듣고 뭐 이렇게 뭐 경험한 적도 있지만 사실 한약에 대한 경험도 없었죠. 그 당시에. 그래도 유럽에서도 피토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과학도 있잖아요. 거기는 대부분 피토테라피 사용하는 그 약초, 이거는 약초 하나 가지고 치료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 동양애처럼 이렇게 약재 여러 개 배합해서 처방 내서 하는 맞아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이건 틀려요. 그래서 그 한약 그 여러 약재 전시하면서 환자분들 지나가면서 이런 거 다 뭐 보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 한의학 서서히 외국인한테 어필 시켰어요. 그렇게 통해서 제가 한의학 조금 알리기 시작했는데 진 교수님 뭐 옛날에 독일에 계시잖아요. 뭐 혹시 거기 있으면서 뭐 한의원 가보신 적이 없으시나요? 예, 한의원은 없고 거기도 근데 아쿠punk터라고 침 놓는 데는 덜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독일에서 사실 이 생각보다 물론 되게 과학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 있지만 비수술적인 이거나 아니면 전통 의학도 되게 중요시하는 그 문화도 같이 있어요. 더불어. 그리고 특히 독일에서 침에 대한 관심 굉장히 대단해요. 예. 오히려 한국 그 한의사보다 한국 한의사 한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독일에 침 놓는 양의사 한 3만 명 넘게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침에 대한 효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연구도 독일에서 시행됐어요. 2006년에 게락 연구를 통해서 침이란 거 실질적으로 효과 있고 요통, 그다음 무릎 아프고 두통 같은 통증 실현해서 보험 혜택 받았어요. 또 하나는 중동에 또 이 한의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다는 거 느껴봤어요. 중동이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그분들이 몸에 칼 떼는 거는 굉장히 싫어하는 문화의 특성상에서 그렇죠. 되게 싫어하시고 수술 안 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는 선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 가지고 있어요.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 시점에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한 400년 전에 편찬된 한의학에 대한 소적 하나 있는데 혹시 어떤 소적인지 아신 분 있으시나요? 400년 오래 동의보감이라는 뭐 제일 동의보감. 그렇죠. 바로 동의보감, 호전에서는 동의보감이에요. 한의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소적하기도 하고 임상책하기도 해요.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그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한의학의 기본, 말하자면 몸
전반적으로 균형 어떻게 되고 깨지면은 질병 어떻게 발전되고 거기에 맞는 치료 어떤 건지 이거는 독립보감에서 상당히 많이 접하고 그 책 통해서 한의학도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세계에 알려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 많아요. 이 한의학 알리기 위해서 뭐 여기 나왔듯이 뭐 이집트, 아부다비, 레바논, 뭐 러시아, 남미, 브라질까지 또 다녀와서 거기서 현지 있는 의료진도 강의하면서 이 한의학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이 한의학 잘 모르겠다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접근하고 소개하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여기 한국에서 어떤 의사를 하고 있는지 관심 많이 보여줬어요. 저하고 조금 닮은 젊은 친구 제 아들입니다. 그렇죠, 아까. 아들도 지금 현재 지금 독일에 가서 의대 공부 지금 하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지금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는 내가 계속 들어요. 근데 의대 다니면서 그 양의학 공부하면서 지금 앞으로 한의학하고 어떻게 같이 통합시킬 수 있는가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세뇌 교육 좀 시키고 있어요. 열심히 그냥. 한국에서도 양방 그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의술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동시에 한방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 두 가지 좋은 의술 결합시켜서 소위 통합의학이란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하면은 양쪽에서 오히려 더 경쟁력 생길 것 같고 앞으로도 미래 있을 것 같은 생각 많이 들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한국 온 지 3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 살면서 귀화하진 않아요? 근데 귀화하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 한의학 때문에도 하나의 이유. 한국 사람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뭐 인정하는 것도 뭐 좋지만 우수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는 표현하고 싶어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되는 거죠. 앞으로 제가 한의학 세계에서 다 많이 인정될 때까지 최선 노력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 다른 그 서양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인식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알려진 거는 뭐 침술, 주로 침술인데 그렇죠, 침술도 중의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이제 한의학, 뭐 중의학 이런 거보다 그냥 뭐 홀리스틱 메디신 이런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렌터 이스트 아로마 테라피부터 뭐 이렇게 인도의 아유르베다 메디신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오묘하게 합쳐져 가지고 그냥 힐링 센터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서양 분들이 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바늘로 사실이죠. 침을 나도 찌르는 그랬어요. 거에 대한 나도 두려워. 나도 무서워. 외국인이 아니라 나도 무서워요. 나도. 또 제가 봤을 때 이제 한의학이라는 게 직접 체험해봐야 돼요. 왜냐면 저도 락키형처럼 원래 안 하다가 우리 이제 회사 대표님이 한번 하라고 침 맞아보라고. 그때 맞아봤는데 이게 또 상당히 되게 좋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 우리 박사님 진맥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 있어요? 때모치. 요새 엄청 튼튼해 보이는데. 딴딴해 보여요. 이게 일이 바빠서 그런 건지 이거저거 다 이게 저글링 하다 보니까 진짜 몸이 지침함이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한 분 더 한번 제가 할까요? 그러면 우리 진 교수님 나이가 우리 있으니 진맥 만큼.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우리 두 분이 우리 한번 진맥을 좀 받아볼게요 현장에서. 네.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TV에서도 치맥하는 것도 좀 처음이에요. 자, 혀 한번 볼까요? 혀 보면은 자, 굉장히 정말 우리가 생소한 장면입니다. 이게 사람이 바뀐 것 같은. 지금 노란색 그 커버에서 많이 끼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한방에서 노란색 있으면은 일단 열이 많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소양인입니다. 열이 많고 혈액 순환에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럭키 한번 받아보죠. 예. 아 이거 긴장이 되네. 괜히 또 안전 얘기 나올 거. 아니 외국 환자랑 외국 의사님처럼 이 스트레스 좀 많은 친구예요, 그렇죠? 머리가 좀 빠지고 있어요 요새. 스트레스 많고 간이 열이 굉장히 많고 그 반면에 오히려 신장이 지금 많이 약화됐어요. 신장이요. 신장. 아. 신장이 약하고 남성으로서도 신장 굉장히 큰 의미 있어요. 이거 방송 나오는 얘기네. 그렇다 해서 또 그렇게 문제 생긴다는 얘기 아니고 의미 있다는 얘기고 일단 신장맥이 되게 약하게 뛰고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허리 아프거나 그런 아 제가 괜히 손 들었어요. 아, 이분은 정말 그 외국인 방송인 네, 조상님. 올라라. 올라라. 아이고. 올라라. 원어민 발음. 유행어죠. 궁금했는데 이게 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특별한 뜻이 아니고 그때 얘기할 때 감동에 따라서 내는 그런 소리 같아요. 뭐 심각한 일 볼 때는 홀랄라랄라. 아 그래요? 아니면 저기 갑자기 놀랄 때 홀랄라. 아 이게 약간 한국이랑 비슷한데 아이고 맞아, 바로 그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들 잘해. 모든 사람들이 다들 이용하는 그런 소리고요. 그래서 저도요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 때때로 그 올라라 소리 이렇게 던졌었는데 이렇게 유행어 될 줄 몰랐습니다. 자, 방송인에서 교수님으로 완벽 변신한 이다도시 교수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교수가 되어 돌아온 이다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증명 등록증입니다. 도시, 이다, 노엘, 다니엘 저희 이름이에요. 도시 성이에요. 도시. 그리고 이다 저희 부모님한테서 받았던 이름이고요. 노엘 저희 엄마 이름이에요. 다니엘 저희 때모 이름이에요. 대모님. 때모. 그렇죠. 이름이 그래서 되게 프랑스에서 원래 저기 혹시라도 비슷한 이름 도성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이름 쳐주어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도시이다. 맞아요. 그러면 아드님 성함은 우리 아들 서유진입니다. 서태진입니다. 그렇지 무슨 그렇지 아빠가 좀 따라하지 생각해보니까. 이제 내 인생 반 이상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991년에 처음 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리고 이젠 저희 나이 맞아요? 되게 동안이시네요, 엄청. 그러니까 이젠 한국에서 살게 되었는 지 26년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처럼 궁금해하실 텐데요. 역시 왜 한국에 왔을까요? 맨 처음엔 사실은 프랑스에서 살았을 때 저희 부모님 덕분에 여행 엄청 많이 했습니다. 캠핑카 타고 방학 때마다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아마 여행 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래서 늘 다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호기심이 있었는데 대학생 되었을 때 그때 국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사 때 우리 대학교에서 새롭게 생겼던 학과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88 올림픽 때 생겼던 학과.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때 대학원 학생으로서 실습생으로서 먼저 오게 되었고 석 달 동안 부산에 있었던 신발 공장에서 네.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 뭐 논문도 쓰고 석사 때문에 현장 체험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박사까지 공부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졸업하고 나서 저희 친구들보다 나이 너무 어렸고 경험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까지 공부하기 전에 다시 한국으로 혼자 가서 조금 더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결장하니까 의심하시게 됐어요.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젊은 여성이 거기까지 가서 뭐가 되려고 그래? 그 소리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응답해라. 네. 바로 저희 얘기예요. 저도요 하숙 생활 했거든요. 저도요 그 대한민국을 보고 저도요 그 정 체험해서 반했어요. 따뜻한 거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정 넘쳐섰고 그리고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금 뭐 대한민국 그래도 보세요. 큰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연히 방송 시작하게 됐어요. 그거 데뷔 사진이에요. 프랑스 프로그램 프로그램적으로 우선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젠 방송 생활 20년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 너무나 재미있게 방송하게 되었고 그리고 좋은 사람도 엄청 많이 만났고 방송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살면서 그동안 특히 90년대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들 그때 당시에 또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앞으로 꿈이 뭐냐고 물어볼 때 당황스럽게 많은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결혼할 거고 애들 낳겠다. 물론 그것도 좋은 목표지만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여성들이면 일단 졸업하고 나서 결혼 그리고 육아. 그 전문 용어로 현모양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소극적인 모습이었지만 이젠 또 시대 많이 달라졌고 애들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였어요. 나이 있으신 분들 보면 결혼하고 나서 확 아줌마. 맞아. 어떻게 보면 제 3의 성 같은. 제3의 성. 그렇죠. 결국 저도요 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요 그때 당시에 젊은 여성이었고 다만 일을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저도요 그럼 아줌마 되면 다른 사람 될까?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되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저로 살기, 행복하게 산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기. 공부하게 되면 우선 내가 누구냐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 있게 계속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결혼 목표 아니잖아요. 애들 목표 아니잖아요. 직업 목표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 코스예요. 완벽한 사람 되기 위해서. 2004년에 미하일 기리아노 작가님이 책 하나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여자는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당연하게 프랑스 여자들도 세월 타죠. 당연하게 늙긴 늙지만 나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죠. 그리고 당당함하고 관련된 문제고요. 또 자신감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사실은 프랑스에서 나름대로 20대라도 30대라도 40대, 50대, 60대 나름 아름다운 갖고 있는 여성들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 유명한 배우도 줄리엣 비노시 40 된다는 거 상당히 많이 기대하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난 그 숫자 때문에 무서웠어요. 아줌마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다만 40대부터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40 된다면 직장 다니고 있죠. 누구한테 의존 안 할 수도 있죠. 애들 있죠. 경제적으로
괜찮죠? 그냥 즐기면 돼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혼 생활 16년, 이젠 7년 전부터 이혼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이혼한 여성으로서, 싱글맘으로서 상상해 보세요. 이거 다 한국에서 살면 한 사람으로서 한 역할만 맡으면 얼마나 어려운데 다 이렇게 하게 됐어요. 물론 프랑스에서도 이런 케이스 될 수도 있잖아요. 어디든지 이혼할 수 있고 혼자서 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요. 물론이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선 말이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당당함 없었으면 아마 무너졌을 텐데 왜냐하면 이혼해봤자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당연하게 제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싱글맘으로서 나가봤자 당연하게 애들이 어디선가 잘못했겠지. 그런 의심 많이 받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젠 뭐 우리 가족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미남이네요. 잘생겼다. 그렇죠. 미남이에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요. 사실은 애들 키우면서 우리 아들들한테 당당한 여성 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남자들이 보통 처음으로 보는 여성 엄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엄마, 물론 인생이라서 어려움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도 잘 해보면 당당하게 나가면 끝까지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 그리고 나이 먹어도 역시 멋있을 수도 있다. 아하. 되게 중요해요. 위험해. 이젠 뭐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뭐 비즈니스 프로하고 멀티미디어 프로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 또 엄청 많이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여성들한테 가르치면서 똑같은 예전하고 똑같은 질문하게 되면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젠 애들이 너무 자신 있게 굽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적으로 일을 할 거다. 무슨 뭐 기업적으로 일을 할 거다. 다양한 언어도 배우게 되고 여행도 당당하게 가게 되거든요.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또 여러 가지 사실은 요새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하고 회사 방문, 대사님까지 만나게 하고 프랑스 장관님까지 만나게 하고 맞아, 대화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애들이 체험해야 돼요. 직접 체험 아무래도 경험 갖게 된다면 더욱더 자신 있게 이런 것들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에서도 여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바람 부르는 것 같아요. 다만 보세요.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혼자서 여성으로서 나왔거든요. 우연한 일인가요? 할 말이 없네 우리. 뜨끔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시작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I remember every look upon your face. The way you roll your eyes, the way you taste, you make it hard for breathing. 앞으로 이 큰 세상적으로 나가려면 여성인데도 역시 조금 더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다도씨 교수님의 아주 당당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같이 살았던 사촌 누나도 순면 여자 대학교 나왔었거든요. 교수님 이제 수업 너무 듣고 싶었다가 결국 못 들어가서 너무 아쉬웠다고. 만약 내가 그 학교 다녔어도 나도 수강 무조건 신청을 했을 들어가죠. 것 같아. 네. 그런 마음으로 항상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끔 힘을 좀 업시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엔 무섭다가 이후에 열심히 다니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네. 교수님한테 서양의 다른 나라보다 프랑스가 유독 좀 그 양성 평등이나 여성들의 뭐 자립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한데 더 강한 거 아니거든요. 제 생각엔 뭐 60년대부터 좀 어느 정도 강해졌거든요. 사실은 프랑스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출생률 2.1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이에요. 결국
여성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애들도 낳고 뭐 결혼할 수도 있죠.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일도 해요. 당당하게 나가면서. 그리고 제 생각은 앞으로 분명히 변하긴 하겠지만 보세요.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결혼하고 아기 나면 자기의 거의 일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계속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그런 시선도 많이들 받으셨거든요. 가나도 약간 예전에 되게 보수적인 사회였거든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막 집에서 그렇죠. 애를 돌봐주고 또 요리를 해주고 청소지가 그런 역할 정해져 있었는데 저희가 1990년도 넘어서 여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 엄청 많이 되게 중요시를 이제 높였거든요. 그래서 가나 여자들이 특히 요즘은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것 되었고 가나 여자들이 뭐 가정 키워도 또 일할 것도 일하고 또 가족도 다시 잘 키워주게 약간 단단하게 자신감 있게 약간 그런 삶을 요즘 가나에서 또 유행이더라고요. 변하고 사실 있어요. 여성들이 보면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사 요번에 수석 졸업생도 여성이었어요. 네.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회가 그걸 좀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 그 사회적인 제도 측면에서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다 키우면서도 애를 키우면서 사회활동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출산 문제 나오면은 신문에 나올 때는 항상 사회적인 문제야. 그렇죠. 하지만 사회에 그렇죠. 딱 가면 네 개인적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딱 해서 사회가 아무 책임을 안 지니까. 낯선 나라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 가가지고 인류학자처럼 여기 다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리적인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있잖아요. 예컨대 뭐 어느 집에 살고 있는데 갈 데가 없는데 사람을 마구 쫓아내거나 이런 건 없고 어느 정도 보장이 딱 돼 있잖아요. 굉장히 정의롭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이제 뭐 국제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의 여파가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내일 아니다. 뭐 어디서 뭐 홍수 났다, 전쟁 났다 그러면 먼 나라에 전쟁 났구나. 어떡하지?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저 이제 파리에서 생활할 때 보면은 저랑 같이 프랑스에서 체류증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 뒤에 있는 14살짜리 아이가 이디오피아에서 부족 전쟁이 나가지고 부모님 없이 혼자 와 있는 아이였고 제가 집을 빌려 살고 있는데 건너편에 있던 그 집에 있던 사람이 프랑스 알제리 전쟁 때 알제리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살고 있는 분이었고 이런 거를 갖다가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체감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거를 경험한 다음에 지금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와 그 전에 읽을 때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어렵게 생각했던 인문학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듣고 내일 써먹는 지식탐구생활 거의 내올게 새해에도 더 잘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